엄마, 할아버지 언제 가? 내 공부방. 할아버지가 계속 써? 아버지, 들으셨죠? 애들도 커가고, 솔직히 이제 저희도 한계예요. 내가, 내가 짐이냐? 이 짐 내가 너한테 준 거잖니? 언제까지 그 말씀만 하실 거예요? 준 건 준 거고, 지금은 짐이 맞으시잖아요. 자식에게 기대를 버린 순간 비로소 나의 삶이 보였습니다. 이제 자식의 짐이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남기로 한 어느 아버지의 당당한 홀로서기, 그 뜨거운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말 못할 삶의 한 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분 등을 조용히 다독여줄 인생의 지혜를 읽어드리는 곳, 인생 도서관입니다. 지난 시간 판교에서 전 재산을 되찾고 아들에게 당당히 월세를 받았던 75 이만호 씨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이 통쾌해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픈 사연을 쏟아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뜨거운 복수극의 여운 뒤에는 우리가 차마 꺼내지 못한 차갑고 잔인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만호 씨처럼 재산을 되찾을 기력조차 없다면,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해 자식의 손에 내 모든 일상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때도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박종훈 씨는 지난 영상을 보며 남몰래 가슴을 쳤던 분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끝까지 나를 지키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자식의 입에서 새어나온 짐이라는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져 내린 어느 아버지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 그러나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마지막 피책. 오늘 그의 아픈 인생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박종훈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 주말 특근, 몸은 늘 기계보다 먼저 달아갔지만 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는 집 한 채를 마련했고 몇 해 전 그 집을 장남에게 넘겼습니다. 형이 집 받는 대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가며 모시자. 그 약속을 박노인은 믿었습니다. 그 말이 자식이 건넨 마지막 안심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박노인은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은 잘 끝났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대소변 수발이 필요한 상태였죠. 병실 문 밖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누가 모실 거냐? 형이 집 받았잖아.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 있는데. 그날 박노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자신을 부르는 말이 아버지가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었다는 것을요. 결국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쉴 곳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한숨, 손주의 눈치, 식탁 위의 침묵,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미안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도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박노인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짐이래. 이후 박노인은 전문가에게서 하나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부모가 재산을 넘기면서 부양을 전제로 했다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은 그것을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봅니다. 효도 계약이 불이행으로 인정되면 이미 넘긴 재산이라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고 최소한 부모의 생활과 간병에 필요한 비용만큼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박노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처음으로 등이 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는 처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다. 나의 권리 이야기다. 나를 모시지 않겠다면 내가 살아갈 비용만큼은 내가 아닌 이 집이 책임지게 하겠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울음도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정리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큰 아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계속 부담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박노인은 주택연금을 선택합니다.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일정한 돈이 연금처럼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자식에게 손 벌리는 돈이 아니라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연금으로 방문 간병인을 쓰고 부족한 날에는 요양시설 비용의 일부를 직접 감당했습니다. 이제 간병비는 누가 대신 내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둔 돈이다. 그 말이 가능해지자 박노인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미안함 대신 선택이 생겼고 눈치 대신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게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자식과의 관계는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일 같지 않으시죠? 간병이 시작되는 순간 가족은 사랑보다 먼저 현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부모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방문 간병, 요양시설 이용 시 간병비의 80에서 85%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미리 자식에게 주지 마십시오.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아 간병비를 직접 내는 제도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면 관계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은 가족 요양비 제도입니다. 자녀가 직접 간병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일 때 가능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사랑은 내가 끝까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상태로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페이지를 응원합니다. 인생도서관이었습니다.